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께 셀프노믹스라는 컨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셀프노믹스 생소하시죠? 각자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경제 주체들이 운영해 나가는 경제를 얘기하는 게 셀프노믹스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그 컨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왜 세상이 이렇게 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대한 생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신동민입니다. 이제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을 달려왔습니다. 자, 우리인데 조금 더 가까운 3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3차 산업혁명은 멀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는 3차 산업혁명은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3차 산업혁명은 디지털로 대변되고 그 디지털을 실현시켜 준 것이 컴퓨터와 인터넷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가까이 오시죠. 전기기관, 전등, 전차 이런 얘기보다는 이제 내 생활에 조금 더 가까이 오게 돼 있습니다. 1975년도에 빌 게이츠의 모습입니다. 젊었죠? 45년 전입니다. 소프트웨어 도스를 만들면서 처음 회사를 설립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 익숙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익숙합니다. 제가 회사에 처음 들어갔더니 회사에 컴퓨터가 몇 대 있는데 저렇게 구석구석에 한두 대가 있는데 저것을 이용해서 윈도우가 아니라 도스 시스템으로 미국이랑 이메일을, 그때는 이메일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메일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억을 회상시켜 드리는 겁니다. 자, 너무나 잘 아시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왜냐? 사실 윈도우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디지털은 우리한테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기계를 컨트롤한다든가 아니면 대학이나 기업의 기존의 IT 센터, 전산센터라 그랬죠. 전산센터에서 돌아가는 그냥 그런 게 있더라.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985년도에 윈도우 1.0이 나왔고요. 그 당시만 해도 일반인들은 거의 모르는 세상이었습니다. 윈도우 3.0이 90년도에 나왔고요. 95년도에 실질적으로 범용적인 윈도우가 나오게 되면서 윈도우의 세상이 열렸고요. 지금 현재는 윈도우 10을 쓰고 있죠. 1990년도에 WWW 인터넷 컨셉이 나왔지만 초기에는 군사용이나 교육용으로 사용되다가 상업용으로 전환되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터넷을 제대로 사용하게 된 것은 1990년대 말에 웹브라우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것을 제대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나 빠른 변화를 겪었냐 하면 보시다시피 1990년대 말쯤에 웹브라우저가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사용하게 됐는데 2002년도에 이미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가 1,000만 명에 이르는 엄청난 빠른 속도의 변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2007년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내어놓으면서 세상은 엄청난 변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다 2007년에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과 13년 전입니다. 그게 200년 전도 아니고 100년 전도 아니고 30년 전도 아니고 불과 13년 전에 아이폰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저게 이렇게 세상을 바꿀 거다. 저게 10년 후에 나를 지배하는 기계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냥 신기한 제품이 하나 나왔다고 생각됐습니다. 독특한 사람이 독특한 컨셉을 가지고 신기한 기계가 하나 새로 나왔다. 한번 써볼까? 그 정도. 그런데 그게 그 변화의 시작점이 됐고 오늘의 여러분들 주머니 속에 여러분들 삶의
들어가 있는 그 스마트폰의 시작이었습니다.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 100년 전이 아니고 50년 전이 아니고 불과 13년 전에 이런 변화가 시작됐다라는 거죠. 그 전에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게 없었냐? 유사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뭐 크게 많은 마켓쉐어를 차지하지 않았지만 세계 시장으로 봤을 때 노키아라는 제품은 어마어마한 제품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전화라는 것은 거의 모두 유선 전화, 집에 사무실에 있는 전화를 생각했는데 핸드폰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이제 전자통신 회사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1987년도부터 20년 동안 노키아는 사실 세상의 통신을 지배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2007년도에 노키아는 어떤 일을 맞이하냐? 생전 통신에서 듣도 보도 못한 아이폰이라는 놈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처음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래,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시오. 우리는 핸드폰에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노키아는 어떻게 됐나요? 쉽게 말해서 망했습니다. 왜? 새로운 것이 나타났을 때 노키아는 어떤 생각을 했냐? 내가 여전히 강하고 내가 여전히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큰 착각이었죠. 노키아는 변화하지 못했고 변화하지 못하다 보니까 변화를 당하게 됐고 변화를 당하게 돼서 결국에는 회사 자체가 사라지는, 뭐 지금 현재도 노키아는 있지만 노키아의 핸드폰 비즈니스는 없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다시 아이폰으로 돌아올까요? 아이폰이 우리한테 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 변화를 그렇게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는 통상적으로 변화에 대해서 촉을 세워서 변화를 느끼기보다는 변화를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변화를 거부하냐? 이거는 단순한 그 인간의 본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되면 첫 번째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저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저 변화가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우리의 뇌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뇌가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생존의 본능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계속 변화를 요구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통상적으로 반응하냐? 무시하게 되죠. 옛날 디카라고 얘기하던 걸 쓰신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많이 썼습니다. 우리가 필름 카메라를 쓰다가 디지털 카메라가 처음 나왔을 때 열광을 했었죠.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1900년대, 2000년대 초반에 디지털 카메라가 디카가 처음 나왔을 때 정말 혁신적이었고 폭발적인 수요를 가져갔습니다. 그 당시에 디카가 가장 많이 팔렸을 때 1억 2천만 대 정도가 팔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오른쪽에 빨간 그래프를 보시면 스마트폰이 2007년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거의 이거는 수직 상승을 하게 되죠. 로켓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잘 보시면 스마트폰과 카메라는 단위가 다릅니다. 디카는 1억 2천만 대의 카메라를 팔면서 정점을 찍고 내리막을 그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정점을 치를 때는 1억 2천만 대가 아니고 14억 7천만 대입니다. 그 얘기는 거의 게임에서 보면 완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디지털 카메라 쓰시는 분은 전문가용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D카들, 우리가 개인들이 쓰는 이 D카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어쩌다가 들고 다니는 디지털 카메라에서 매일 내 주머니나 내 핸드백에 들어있는 기계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13년 전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내놓을 때 이 핸드폰으로, 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사진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다들 웃었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러분들이
1억 800만 화소의 카메라를 주머니에 내가 걸어 다니는 동안, 내가 숨 쉬는 동안 계속 가지고 있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거의 모든 것이 플랫폼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고, 나는 어떤 플랫폼의 주인이고, 나는 어떤 플랫폼으로 가고자 하는지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실 때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플랫폼 얘기를 끄집어내냐? 처음 2차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이 생겼을 때 공장을 얘기할 때 사람들은 그 공장을 아주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나랑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여러분들의 그런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의 공장과 같은 것이 여러분들 주머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것을 이용하거나 또는 그것을 새로 만들어내거나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다음 세계에서는 길 잃은 한 사람의 숙련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왼쪽 그림을 잠깐 보고 지나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예전에 근무하던 GE라는 회사는 2001년까지만 해도 세계의 절대적 1위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까지만 해도 세계의 순위를 올리고 있었죠. 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전기, 가장 많은 기계, 가장 많은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2001년도에 보시는 GE, 엑소모빌, 시티은행, 월마트, 자 2016년 기준으로 보시면 어디 있나요? 지금 유일하게 살아남은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1위를 다리고 있는 애플, 구글, 알파벳 구글입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그 아무도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1차 산업, 2차 산업혁명 때 만들었던 공장은 다 어디 갔을까요? 여전히 건재하고 있지만 지금의 경제를 끌고 가는 것은 이런 공장을 가지지 않은 플랫폼을 가진 기술을 가진 IT 기업들이 전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아울러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유니콘 기업들, 뭐 우버라든가 넷플릭스라든가 에어비앤비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자기들의 공장이나 생산 시설이 없이도 세계 시장의 탑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나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세상은 바뀌어가고 있구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1차, 2차 산업혁명 때 겪어왔던 것들이 엄청난 전환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 전환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 것인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지금 이 6가지 기술 분야 또는 7가지 기술 분야가 핵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많은 걸 얘기하고 있어요. 저걸 하나로 융합돼서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너무 많은 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조금 더 갈 길을 봐야 되겠다. 그리고 누군가는 향후에 또 다른 정의를 내릴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맡고 있는 새로운 기술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유전공학, 생명공학, 나노기술, 무인자동차, 빅데이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미 사용하고 있고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할 때 가장 크게 얘기하는 것이 초지능, 초연결, 초산업 이 얘기를 합니다. 다 초냐, 그렇죠? 뭔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지금 현재 것을 넘어서고 있는 그런 세상을 얘기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보신다면 IoT,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들을 붙여서 어떤 분들은 ICBM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 그런 컨셉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보면 AI가 엄청난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 삶에 또는 생산에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나왔을 때 가장 큰 화두가 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이 데자뷰 같은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1차 산업혁명의 기계 파괴 운동이 생각나시지 않나요? 2차 산업혁명에 대량 생산시설이 확보되면서 노동자들이 직업을 잃는 그런 건 생각나시지 않나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까요?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디지털이 되고 사무화가 자동화가 되면 직업이 없어진다는 얘기 생각나시지 않나요? 4차 산업혁명이 되면 직업이 사라질까요? 제가 드리는 답은 네, 사라집니다. 그런데 새로운 직업이 생겨날 겁니다. 영화 아이언맨을 보시면 그 개인 비서 자비스가 나옵니다.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비서가 인공지능 개인 비서가 나오면 저희 잡도 제 일도 없어지나요? 근데 저는 자비스보다는 지금 현재 제 비서를 더 선호합니다. 왜? 인공지능보다는 저는 감성지능을 요구합니다. 언젠가 인공지능이 감성지능까지 된다고 하면 그때는 또다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바뀌어가고 있고 영화를 보신 분들이나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얼마나 많은 역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왓슨, 그 인공지능 의사 얘기하죠. 사실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 지금 현재 의사와 인공지능 의사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수련받은 의사들이 인공지능 의사들을 이용해서 좀 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고 좀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진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혹자는 그러면 지금 현재 수술하고 지금 현재 진단하는 의사를 인공지능 의사가 대체할 것인가? 100년 후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 서로의 보완 기능을 하면서 서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인공지능 변호사 또는 인공지능 판사가 간단한 경범죄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최종적으로 사람의 손을 거쳐서 판결을 하게 돼 있죠. 인공지능 변호사가 지금 현재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수많은 데이터, 수많은 법전, 수많은 경우의 수를 다 분석해서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해주는 거죠. 저는 그런 기능들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숨쉬고 사용하고 움직이는 데이터는 모두 다 빅데이터로 저장이 돼서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개인정보에 관련된 부분들이 잘 분할이 돼서 지금 현재 저장이 되고 있고요.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가 지금 현재도 저장되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자율주행차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새로 나온 차를 사시면 한국에서도 어떤 차든 고속도로에서 반자율주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반자율주행을 하는 이유는 기술적인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 때문에 반자율주행을 하는 것이지 기술적인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속도로에 시속 100km, 120km에서 내 차가 차선을 잘 지키고 앞차와 거리도 잘 지키고 저는 제일 신기했던 게 심지어 과속 카메라까지 확인해서 속도를 줄여주는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자, 자율주행차가 나타났을 때 소위 말해서 대리기사를 엄청나게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제 차가 저를 집에 잘 데려다 주겠죠. 그러면 아까 뉴욕의 말동대란에서 말씀드렸던 10만 명의 마부가 다른 직업을 가졌거나 하여튼 10만 명의 마부라는 직업은 없어졌습니다. 새로운 잡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자, 로봇, AI 여러분들 충분히 이미 보시고 있고 머지않아 우리가 좋아하는 커피를 만드는 바리스타, 지금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식당에서 음식을 서빙해 주시는 분들 대신에 로봇가 내 테이블까지 음식을 갖다 주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과연 10년 전에 그런 걸 예상했냐? 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일자리, 직장, 잡은 어떻게 될 것인가? 가장 궁금한 거죠.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10년 후에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다만 하나 확실한 거는 지금 현재와 똑같은 일을 하면서 10년을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어떤 경험을 하셨죠? 재택근무를 하셨죠. 예전에 재택근무라는 것은 상당히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였지
누구나 다 재택근무를 할 거다. 누구나 온라인 강의로 수업을 들을 거다. 이런 것은 저희가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상하지 않았던 현실이 오늘은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오늘의 현실은 10년 후, 20년 후에는 분명히 바뀌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포스트를 보면서 채용 박람회에 가서 원서를 쓰고 이런 부분은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지금 인터뷰도 AI가 하는 시대가 됐고 여러분들이 내는 지원서는 대부분 AI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입니다. 2030년은 어떻게 될까요? 2040년은 어떻게 될까요? 2050년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역사의 기간을 본다면 불과 13년 전에 일어났던 아이폰 혁명, 스마트폰 혁명이 오늘에 이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10년 후에는 어떤 영향이 벌어질지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2020년에서 아직 어떤 일을 하고 있냐? 초, 중, 고, 대학교. 아까 뭐라고 그랬죠? 2차 산업혁명에 노동자를 공급하기 위한 교육 시스템이 아직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초중고 대학교가 나쁜 거냐? 저는 교육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교육이랑 그렇게 바뀐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초, 중, 고 대학교라는 교육 과정을 거쳐서 지금 아래에 보이는 저런 빌딩 숲에 가서 직장을 얻어서 내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서 정년퇴직 때까지 일할 거다. 그런 생각은 감히 말씀드리는데 착각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년 후, 10년 후, 빠르면 내년이 될 수 있고 내후년이 될 수도 있겠죠.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내가 지금 익숙한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반복되는 얘기지만 2030년까지 20억 개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사라지는 얘기를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현재 직업의 80%가 UN 미래 보고서에서 사라질 거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면 80%가 사라지면 저는 100%, 1000%가 새로운 것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1차 산업혁명 때 수공업자 숙련공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은 분명합니다. 2차 산업혁명 때 공장 노동자의 일자리가 엄청나게 줄어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차 산업혁명 때 사무직 노동자, 예전에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던 타이피스트, 행정보조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그죠? 은행에 ATM이 생기면서 은행 인원도 엄청나게 줄었고 그런 자동화가 되면서 엄청나게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럼 4차 산업혁명 때는 어떤 직업이 사라질까요? 지금 현재 기술로 보면 분명하게 보이는 게 운전기사, 자율주행차가 나타나면 운전기사가 사라질 건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여전히 운전기사가 남아있겠죠. 누구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부는 다 사라졌지만 아직도 말을 타는 사람들은 살아있다고. 그 마부랑 지금 말 타는 사람이랑 같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세상을 좀 넓게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산원, 의사, 변호사 다 사라질 것인지 지금 현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연령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떤 나의 미래의 일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진지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저 자신한테도 매일매일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너는 내년에, 내후년에 또 새로운 것이 나왔을 때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그 셀프노믹스라는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왜 셀프노믹스냐? 향후에는 조직에 소속돼서 일을 하는 사람들보다는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경제 주체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양을 차지할 거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0%의 직업이 사라지고 20억 개의 직업이 없어지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직업 없이 살 거냐?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역할로 새로 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셀프노믹스 세상에서 살아날 수 있는 경제 주체들은 어떤 역량을 가져야 되냐?
컨텐츠를 개발할 줄 알아야 되고요. 영업과 마케팅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셀프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기술적인 플랫폼을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지식을 드리거나 어떤 거대한 미래의 예측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과 함께 그 변화를 이끌어가면서 그 변화 속에서 내가 새로운 역할, 새로운 것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셀프노믹스를 통해서 저는 경제적으로 독립적이고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위대한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많은 생각과 좀 더 많은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